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부모님 덕분에 인생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을 일궈 놓으셨던 그 대단한 재산으로 인해서 제가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당당하게 해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 일을 모르는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네요. 저 역시 제가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그 가족들이 뻔뻔하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저 제 인생에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지, 호시탐탐 저를 노리는 하이에나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무슨 말이냐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조용한 아이였어요. 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늘 제 옆을 따라다녔죠. 다른 애들처럼 시끄럽게 웃거나 떠들기보단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말보다는 관찰이 더 익숙했달까요? 그래서인지 남들은 저를 보고 눈치가 빠른 아이라고 했어요. 아, 얘는 말은 없어도 다 알고 있더라. 눈빛이 그냥 어른 같아. 어른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죠. 하지만 그 눈치 빠르다는 말이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들었다면 그게 칭찬으로 느껴졌겠지만 어린 시절에 들은 그 말은 조금 씁쓸했어요. 아직은 몰라도 될 세상의 눈치를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 같았거든요. 누가 무슨 표정을 지으면 어떤 말을 할지, 누가 어떤 말투를 쓰면 진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자연스럽게 감지하게 됐고요. 이 사람은 왠지 믿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뒷말이 많은 스타일이네? 이런 식으로 말없이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분위기나 성향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람마다 풍기는 기운이 있잖아요. 쎄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누구는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한데 누구는 대화 한두 마디 나눠보면 속이 아릿해지는 그런 느낌. 그게 다 제 성장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전형적인 서민 자영업 가정이었어요. 서울이라고는 해도 도시 외곽이었죠. 당시에만 해도 개발이 한창이던 동네였고 도로 옆에는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바로 그 옆에 선광자재상이라는 간판이 붙은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자 생계 수단인 가게가 있었죠. 어릴 땐 그게 철물점인 줄도 몰랐어요. 그저 커다란 창고에 시멘트며 모철근, 강목, 볼트 같은 것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우리 집이 꽤 큰 규모의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그걸 혼자 힘으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걸요. 아버지는 정말 힘 좋은 분이셨어요. 팔뚝이 늘 굵었고 땀에 절은 셔츠를 입고도 한여름 내내 무거운 자재를 나르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아무리 피곤해도 목소리엔 생기가 가득했고 손님에게만큼은 언제나 친절하셨어요. 엄마 역시 만만치 않으셨어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맥이 넓었죠. 동네 주민들 요청이면 뭐든 찾아서 해결해주는 분이셨어요. 항상 두 손 가득 물건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그러면서도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도 곧잘 떨었죠. 저는 그 집에서 그 가게 옆 창고에서 철물 냄새를 맡으며 자랐어요. 흙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뒤섞인 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손과 발이 오가는 현장을 보면서요.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된 삶인지. 하지만 저는 그 공기 속에 숨어 있는 긴장감과 부모님의 땀 냄새를 기억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심하게 됐고 눈치를 보게 된 거죠. 다른 집 아이들처럼 장난감 가게를 드나드는 대신 저는 못이 박힌 나무 위에 걸터 앉아 가게 계산대 옆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일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겪은 그 조용한 시간들이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말은 적어도 속은 단단한 아이. 눈치는 빠르지만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 세상과 거리를 두되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들 곁에는 머무는 그런 어른이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였어요. 엄마는 시장에 가셔서 청과물을 떼오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자재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장도같이 보면 좋지 않겠냐며 가게 앞에 소소한 부식들을 진열하시더라고요. 감자며 양파, 고추 같은 것들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조금씩 들여다 놓으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아이고, 여기서도 채소를 파네. 마트 안 가도 되겠다. 아줌마, 이 토마토 진짜 달아요. 어디서 떼온 거예요? 사람들이 과일을 사러 일부러 들르기 시작하자 엄마는 아예 옆자리에 작은 공간을 월세로 얻으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과일 장사를 시작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엄마가 물건 보는 눈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과일까지 통할 줄은 몰랐거든요. 예, 이 복숭아 봐봐. 속이 꽉 찼지? 이런 게 잘 팔리는 거야. 무르지도 않고 당도도 좋고. 엄마가 먹어봤는데 아주 끝내주더라. 엄마는 진짜 대단하다. 이걸 다 어떻게 알아봤어? 엄마가 살림을 하루 이틀 해. 엄마는 척 보면 딱 알지. 그렇게 저희 가게는 철물점과 과일 가게를 겸하는 말하자면 종합상사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1층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김에 삼삼오오 모여 수다도 떨고 어떤 분은 아버지께 간단한 수리를 맡기기도 하셨어요. 엄마는 유쾌한 성격이셨지만 장사에 있어선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셨어요. 싱싱한 물건만 들여오셨고 가격 흥정도 과감하게 하셨죠. 늘 그랬어요. 여자라고 약해지면 안 돼. 여자라서 소심하게 굴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센 사람의 편이야. 그러니까 엄마 말 명심해. 그 말이 처음엔 좀 무섭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와닿더라고요. 어쩌면 그 말 덕분에 저는 누구에게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꽤 괜찮았어요. 장사도 잘 됐고 가족들도 건강했고요. 그렇게 평온하게 흐르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서신 일이 있었어요. 무려 3억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다는 말에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조차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집안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싸늘해졌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는 모습도 화내는 모습도 없었어요. 조용히 과일 가게를 정리하시고 자재상 옆에 있던 공간을 정리매물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유, 미안해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갚을 자신 있어요. 믿어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제가 알던 엄마는 정 많은 사람, 이웃을 먼저 챙기는 사람, 수다를 좋아하고 웃음이 많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날 본 엄마는 감정보다 계산이 훨씬 빠른 말 그대로 생존의 기술을 갖춘 사람이셨어요. 다행히도 큰 불은 막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급한 구멍을 막았고 아버지도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더 열심히 일하셨죠. 그 이후 3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살을 깎아가며 일하셨어요. 주말도 없이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요. 그리고 결국 엄마가 빌렸던 돈은 단 한 푼의 이자도 미루지 않고 모두 갚으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물론 한동안은 생활이 빠듯했고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그게 정말이라는 걸요. 괜찮아. 기회는 다시 온다. 대신 그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말자.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엄마였고 그 모습은 그대로 저에게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저도 점점 엄마를 닮아가고 있었죠. 그 뒤로 우리 집은 빚을 다 갚고 겨우겨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나는 집이 되었고 저도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자꾸 어딘가를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디 가요? 좋은 건물 하나 나왔다 그래서 구경 좀 가보려고. 저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 집이 겨우 빚을 다 갚은 참인데 무슨 건물 타령인가 싶었죠. 괜히 욕심 부리다가 또 어려워지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요.
그 무렵이 부동산 규제가 생기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뉴스에서는 연일 하락세라고 떠들었고 동네 어르신들끼리도 이제는 부동산 끝났어라는 말이 오갔던 때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반대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라는 듯 조용히 혼자 움직이셨죠. 한동안 말을 아끼시던 엄마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계약하러 간다. 응? 뭘요? 건물 하나 샀어. 서울 근교의 역세권인데 구도심이라 아직 싸.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체 무슨 돈으로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엄마가 사신 건물은 겉보기엔 낡았지만 위치가 괜찮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1층엔 세탁소, 2층은 오래된 미용실, 3층은 작은 사무실 2곳, 그리고 4층은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이었죠. 알고 보니 엄마는 이 건물을 사기 위해 정말 많은 걸 쏟아부으셨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두셨던 적금 대출, 거기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철물점의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요. 그걸 들었을 때 저는 물론 아버지도 적잖이 놀라셨어요. 아니, 당신 진짜 왜 그래? 이 나이에 무슨 건물까지? 철물점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여태껏 잘 버텨왔는데. 언제까지 자영업에만 의지하고 살 수는 없어. 우리한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이 건물만 잘 관리하면 앞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이 생긴다고. 말은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무리해서 마련한 건물이었고 처음부터 순탄한 수익이 나올 리도 없었죠.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에 세입자 교체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는 관리 비용, 그리고 해마다 어김없이 밀려오는 각종 세금 문제까지. 참 괜히 욕심냈다. 지금 철물점도 이자 갚느라 정신이 없는데 무슨 부동산이야.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 준비가 한창이었고 성적이 어떻다, 입시가 어떻다 말들이 많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걱정이 더 많았어요. 혹시 이러다가 우리 집 사정 때문에 대학 등록금도 못 내는 거 아닐까? 내가 원하는 과를 쓸 수는 있을까? 물론 그런 불안감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저는 내색하지 않았고 엄마도 절대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씩씩하게 웃으셨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을 하라고 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 걸 알면서도 엄마는 어떻게든 제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늘 장바구니를 최대한 가볍게 꾸리면서도 제 참고서나 학원비엔 단 한 번도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그 무모해 보였던 결정이 결국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꾼 시작점이었는지도 몰라요.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삶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저 역시 그 말이 얼마나 단단한 진심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어요. 큰 사고 없이, 특별히 눈에 띄는 일 없이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게 그저 감사했죠. 그 사이 제 여동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움직이던 아이였는데 유학도 그런 성향의 연장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야. 엄마, 아빠, 나 진심이야. 얘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 우리가 못 믿어서야 되겠니? 보내줘야지. 대신엔 너도 너대로 열심히 살아야 해. 가족이 너 하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잖니? 처음에 들었을 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 사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건물 때문에 여전히 대출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제 동생은 미국으로 떠났고 저는 한국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서로 다른 길을 걸은 거죠. 저는 매일같이 야근하고 회식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직장 생활에 치였고 동생은 미국에서 조금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동생과의 연락이 잦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사진을 보내올 때면
그녀의 삶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미국 현지에서 취업도 잘 되었고 결국은 미국인 남자와 결혼까지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곳에 눌러앉게 된 거예요. 부모님도 여러 차례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손주 얼굴 보러 간다면서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제 동생이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 다녀오신 것 같기도 했죠. 저는 일 때문에 2번 정도 다녀온 게 전부였어요. 매번 짧은 일정에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가족과 오붓하게 보낼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동생이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건 그것대로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건물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말 그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엄마가 여러 사업을 접고 결국엔 건물주가 된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뭐 엄청난 사업가도 아니고 그냥 오래오래 굴러가는 장사 하나 좀 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진짜로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방법을 찾아오신 분이었고 수없이 많은 선택지를 두고 결국 건물이라는 답을 꺼내 드신 거예요. 누구보다 현실에 민감하고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셨던 엄마였기에 가능했던 결정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 집에도 생각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말끝이 흐려지는 걸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통증 조절과 관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병원비도 문제였지만 간병도 녹록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엄마가 아픈 와중에도 저를 위해 뭔가를 계속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점이었어요. 여기 이거 건물 세입자 명단인데 연락처 정리 좀 해놨다. 요즘에는 카톡으로 민원도 들어와. 옥상 청소는 꼭 2주에 한 번은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벌레 생겨.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그렇게 힘든 몸으로도 엄마는 그 건물을 저한테 물려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 건물은 엄마가 살아온 인생의 결정체였고 이제는 저에게 넘겨주려는 유산이었던 거죠. 엄마는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 집, 이 건물, 이 가족까지 다 네가 이어갔으면 해.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엄마는 폐암 사기 판정을 받고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런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죠. 그런 엄마가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너도 이제 35이야. 네 동생은 애가 둘인데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 그 말씀이 반복될수록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사실 저도 엄마가 살아계실 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꽃단장한 제 모습에 엄마가 웃으며 박수를 쳐주시고 우리 딸 예쁘다 하고 말해주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죠. 하지만 당장 남자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그런 건 인연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나도 쉬운 거 아니야. 세상에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냐? 사람도 자꾸 만나봐야 인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어디 가서도 말해. 조건 괜찮고 성실하고 내 딸 귀하게 대해줄 사람 찾는다고. 엄마가 보는 눈은 틀리지 않어. 그렇게 선자리를 몇 번이나 제안하셨고 저는 결국 못 이긴 척 한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첫인상은 꽤 괜찮았어요. 과하게 꾸미지 않았고 말투도 부드러웠고요. 무엇보다도 대화를 할 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요,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나왔고요. 그냥 서로 편하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조금 마음을 열게 됐어요. 남편은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는 사람이었어요. 겉도는 말이나 억지스러운 미사여구 없이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 사람과 몇 번 더 만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길고 짧은 걸 따지지 않고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어요. 저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엄마께도 남편을 소개해 드릴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하지 못했지만요. 남편이 그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도 많고 사정도 복잡해서 단 3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수는 있었어요. 남편은 긴장한 얼굴로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고 엄마는 그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누구보다 귀하게 자란 아이예요.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장면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엄마의 손은 그때 이미 살이 빠져 말라 있었고 얼굴빛도 창백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는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을 남에게 맡기는 엄마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며칠 후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위로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눈물은 그보다 더 앞서 다 쏟아냈던 것 같고 남은 건 허전함 뿐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견례 자리에 아버지만 덩그러니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아렸어요. 엄마는 이미 저 멀리 계셨고 제 동생은 미국 생활이 너무 바빠 상견례엔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남편 쪽 가족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예의 바르고 차분하셨고 인사도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누이는 조금 뭐랄까 자유로운 영혼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그래서인지 자주 사고 뭉치처럼 여겨지곤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시누이가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덕분에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고 저와 크게 엮이지 않는 선에서 지낼 수 있었죠.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조용한 거리에 안도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엄마가 바라던 것처럼 누군가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말이에요. 비록 엄마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시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남편 손을 잡고 미소 지으셨던 그 순간 하나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자신의 사업을 꾸려가는 사람이었고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과 육아에 전념하게 됐죠. 사실 처음엔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크지는 않았어요. 제 커리어에도 애착이 있었고 사회와 단절된다는 게 조금은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물려주신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불안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직장을 정리한다고 말했을 때 시댁에서는 약간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요즘은 다 맞벌이 하는 세상인데 며느리도 회사를 그만두면 생활이 팍팍해질 수도 있지 않니?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아이 돈이 문제지 뭐. 애 키우면서도 다들 일하더라. 애 낳는다고 무조건 일을 그만두는 게 답은 아니지. 전 괜찮아요. 생활은 무리 없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괜찮다는 거야? 뭔 수입이 있어? 그때가 결혼한 지 딱 1년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시댁 쪽의 건물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 꺼냈다가 사람 마음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그래서 그동안은 굳이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임신 중에도 출산 후 육아 중에도 시댁 쪽에서 자꾸 요즘도 회사 그만둔 거 후회되는 거 아니냐. 직장 다닐 때가 좋았을 텐데 같은 말을 하시니까 더는 피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좀 해주신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익이 좀 있어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어머, 아이 그래? 건물? 아유 세상에. 그럼 너희는 든든하겠다. 그럼 며느리는 일 안 해도 되겠네 뭐. 애도 돌보고 살림도 하고. 아이고 그거 완전히 최고지 뭐.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건물에서 수익이 나는 며느리가 되었고 시댁의 태도도 은근 달라졌어요. 전에는 요즘 젊은 애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이런 말을 하시던 시어머니도 그 뒤로는 우리 며느리는 아는 것도 많고 보는 눈도 있어. 같은 말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내죄에 힘을 쏟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물론 회사 생활이 그리운 날도 있었지만 아이가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둘째를 가지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첫째를 낳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뒤라 제 나이도 어느덧 38이었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입덧은 첫째 때보다 훨씬 심했고 기운도 없고 몸도 무겁고 무엇보다 첫째 아이를 돌보면서 둘째를 품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보 많이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남편 입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남편은 저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피해 다니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도 휴대폰만 보거나 TV만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어요. 아우 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저녁은 당신이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내가 지금 한가한 줄 알아? 아 요즘 회사도 엉망인데.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됐어요. 남편 사업이 그 무렵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야 우리 가족도 걱정이 없을 텐데 그 문제로 저도 신경이 조금은 곤두서 있었죠. 중국에서 물류가 막혔어. 재고가 못 들어오니까 수입도 줄어들고 이번 달은 적자라고. 아이 거기다가 해운비가 미친 듯이 올라서 마진이 안 남아. 이거 어떻게 버티라는 거냐고. 아이 미치겠어. 이젠 동업자까지 돈을 빼갔대. 아 진짜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괜찮아. 다시 좋아질 거야. 당신은 열심히 하고 있잖아. 하며 위로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 말을 전부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표정, 말투, 태도, 뭔가 예전과는 달랐고 그 속에 감춰진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걸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저 순진하게 모든 이야기를 믿고 제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다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차량을 리스로 뽑고 명품 지갑을 몇 개씩 사들였다는 걸요. 그걸 또 시누이랑 시어머니께 생일 선물이라며 넘겼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땐 믿기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제 앞에서는 늘 한숨만 쉬며 요즘 죽겠어. 통장이 텅 비었어라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골프 회동이다 접대다 말하던 게 사실은 유흥업소 출입이었던 거예요. 제 친구가 우연히 그 업소에서 남편이 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설마 했죠. 남편은 그런 데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언니,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 여자들이 나오는 룸이었어. 거기 그냥 가는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의 카드 내역과 문자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남편이 다 알아서 정리하고 가계부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길래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관리하는 것조차 귀찮아했는지 슬슬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어요. 통장을 분리하고 월세 수익은 전부 제 계좌로 따로 받기 시작했죠.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철저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의 사업이 힘들다는 말 하나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전부 동원해서 도와주려고 했었거든요. 때론 제 개인 자금도 꺼냈었고
때론 대출을 받는 것도 고민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고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모든 도움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였죠. 사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라고 해봐야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세입자들 임대료도 오르지 않은 상태로 몇 년을 유지해왔고 유지보수 비용이 들 때면 제 수중에 남는 돈은 정말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제게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어요. 그건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자 제 삶의 기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은 그걸 몰랐죠. 아니, 알고도 무시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근엄한 척하면서 속은 허세와 욕심 덩어리였거든요. 밖에서는 우리 남편이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며 자랑하면서 저에겐 끊임없이 징징대고 돈 얘기를 꺼내는 시기였어요. 결국 남편의 사업은 완전히 기울어 버렸어요. 여기저기 손을 뻗어봤지만 더 이상 돈이 나올 구멍은 없었고요. 그때부터 시댁은 본격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일어서야지 다시. 아이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지 않겠어? 건물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거를 만져볼 수가 없잖아. 솔직히 그 건물 수익도 크지 않다면서. 요즘 시세 좋은데 지금 팔면 못해도 몇 억은 손에 쥘 수 있어. 저는 그 건물 팔 생각 없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그깟 월세 수백만 원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요즘같이 장사가 안 되는 세상에 그 돈으로 버티겠어? 우리 아들이 집안의 기둥인 남자잖니. 버려야지. 그게 가족 전체를 살리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제 엄마가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그냥 한 줌 푼돈이라며 깎아내리는 모습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렷하게 말했죠. 그 건물은 제 엄마가 제게 남기신 거예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그 건물만큼은 절대 손 못 댑니다. 시댁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어요. 눈빛도 달라졌고 그 이후로 저에 대한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더 이상 겉으로 포장된 미소도 없었고 그동안 우리 며느리하며 친한 척하던 말투도 사라졌죠. 괜찮았어요. 어차피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은 그 건물에서 나올 돈이 탐이 났는지 몇 번이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처음엔 걱정인 척 말을 꺼냈죠. 우리 아들이 요즘 밤잠도 못 자고 있어. 그 눈 밑에 다크서클이 반달만해졌더라니까. 엄마 마음이 찢어진다, 찢어져. 시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까지 붉히셨어요. 순간 저도 흔들릴 뻔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정말 그 인간이 유흥업소만 안 드나들었어도 명품만 안 사들였어도 도대체 뭐가 이렇게까지 힘들 일이 있었을까? 남편의 사업 부진이 단순한 불운이나 경기 탓만은 아니었단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척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도를 넘고 있었죠. 시댁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제 재산에 기대려고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남편 사업 이야기를 꺼내고는 했죠. 너도 내조 좀 해야 하지 않겠니? 그 건물 세입자들도 오래됐잖아. 월세 올리기도 힘들고 그렇게 푼돈 모아서 뭐 하겠니? 지금이 건물 팔기 딱 좋은 시기야. 잘만 팔면 몇 억은 그냥 생기는데. 어머님,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건물 팔 생각 없다고요. 제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고 우리 친정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것인데 왜 대체 강요를 하세요? 아이고 며느리야, 그 돈이 몇 억인데 무슨 노후 자금 걱정을 하니? 그 돈으로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니? 이건 우리 엄마가 저한테 물려주신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거 저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제 여동생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라고 준 거잖니. 지금 네 남편이 죽을 맛인데 그가 건물 하나 정리해서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4층짜리 건물 주인이면 뭐해? 식구가 무너지는데 그냥 눈 뜨고 볼 셈이야?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헛수고일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서류 하나를 제 앞에 툭 던지듯 내밀었어요. 이거
그냥 잠깐만 공동명의로 돌려놓자는 거야. 저는 말없이 종이를 펼쳤죠. 그 안에는 공증서류 4본과 문서 양식이 들어있었어요. 등기 이전 관련 문구도 보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금세 눈치가 왔죠. 네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사업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 요즘은 공동명의면 대출 조건도 더 좋아진다더라고. 그냥 이름만 잠깐 올려놓는 거야. 실제 권리는 네가 갖는 걸로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서늘해졌어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제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말하더라고요. 너는 아범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여? 그동안 누굴 믿고 살았네. 순간 제 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쯤에서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용히 앉아있는 것도 더 이상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요? 제 명의인 아가씨 집 내놨어요. 그 말을 하자 거실에 있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들 멍하니 저를 쳐다봤고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말을 잊지를 못했죠. 무엇이라고라? 아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 전부 마치 무슨 청천벽력이라도 들은 것처럼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입을 반쯤 벌린 채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표정이었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남편을 비롯해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전부 얼굴이 하얘졌어요. 말은 안 했지만 머릿속으로 뭔가 빠르게 계산하는 눈치였죠. 지금껏 말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아파트는 제 명의는 아니고 근데 제가 관리했고 계약도 제가 맡아왔거든요. 사실 그건 오래전 일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건물을 넘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서네요. 너한테는 이 건물을 줄게. 그리고 네 동생한테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해 줄 거야. 둘 다 내 딸인데 나란히 곁에 두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 당시 여동생은 향수병 같은 걸 앓고 있었어요. 엄마의 병세가 심해질수록 마음이 점점 약해졌는지 한국에 들어와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죠. 엄마도 그걸 누구보다 바라셨고요. 처음엔 전세를 얻어줄까 고민하셨다는데 결국엔 아예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여동생에게 주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엄마는 그동안의 건물 수익과 모아두신 투자금으로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셨어요. 아직 신축 냄새가 남아있던 그 집을 둘러보면서 여동생도 무척 기뻐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외국인인 제부는 한국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아이들 역시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여동생은 미국에서 다시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가족과 함께 돌아가기로 했어요. 언니, 나 그냥 다시 갈게. 애들도 힘들어하고 나도 여기선 적응이 안 되네. 그럼 엄마가 사준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은 나도 혹시 렌트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위임장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여동생은 미국으로 떠났고 아파트는 빈 채로 남게 됐어요. 마침 그 무렵이었죠. 신우이가 저에게 말을 꺼낸 게 언니 우리 계약 끝나서 집 비워야 하는데 딱히 갈 데가 없네. 부동산 보니까 괜찮은 전세가 하나 나온 것 같던데 어떻게 뭐 같이 보러 갈래요? 저는 일부러 동생의 집이라는 것을 숨기고 부동산의 모든 것을 위탁한 채 신우이에게 집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무렵은 결혼 3년 차였고 남편이 사업 문제로 점점 예민해지던 시기였거든요. 집에도 신경을 안 쓰고 툭하면 짜증을 내던 그때 내 여동생의 집이라고 말하면 괜한 문제를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어디까지나 여동생의 재산이었으니까요. 제가 나서서 대리 계약을 하는 건 조심스러웠지만 위임장을 부동산에 전달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제가 대신 진행했어요. 신우이도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고 월세 대신 전세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우이가 살고 있는 집이 사실은 제 여동생의 아파트라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도 제가 관리를 해왔어요. 그냥 대충 넘길 생각은 없었고요. 아니, 정말로 그러면 우리 딸이 살고 있는 집이 사돈처녀 거라고? 그러면은 왜 전세금을 그렇게 받았어? 제 집도 아닌데 당연히 받아야죠. 저희 시댁 식구들이라고 뭐 공짜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 얼굴이 한꺼번에 굳었어요. 이제야 눈치챈 듯했죠. 제가 지금껏 가만히 있었던 이유,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것들에 대해. 동생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제게 전세금과 관련된 처리를 전부 맡겨달라고 했어요. 언니,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전세금이랑 계약은 언니가 좀 알아서 해줘. 집은 팔 생각이 없어. 그냥 비워놓기엔 아깝잖아. 그래서 저는 동생 명의로 들어온 전세금을 따로 한쪽 통장에 보관해뒀어요. 어차피 그 집을 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었고 언젠가 동생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팔아서 정리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이 제게 사업 자금을 달라며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신우이가 살고 있는 집 관리를 제가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분명히 다 빼먹으려고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사업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호소할 땐 저도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뭐든 도와주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남편이 돈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시기에도 명품 지갑을 사고 유흥비를 쓰고 차량 리스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 와중에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제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며 식비까지 다 감당했어요. 게다가 신우이요. 여동생의 집에서 무려 6년째 살고 있어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전세금을 인상했냐고요? 전혀요. 처음 계약한 그 금액 그대로 살고 있었고 저는 그걸 신우이를 배려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시댁에서는 그 집이 제 여동생과 관련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동생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여동생을 제 결혼식장에서 한 번 본 게 전부였어요. 그때도 영어 이름으로 소개받았고 한국식 이름은 기억도 못했죠. 그런 상황이니 신우이가 사는 그 집의 진짜 주인이 제 여동생이라는 건 당연히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더러 건물 팔아서 사업 자금 마련하라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는 식으로 몰아가니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튼 저 그 집 팔 거예요. 아니, 언니 무슨 소리야. 그 집을 갑자기 팔아버리면 난 어디 가서 살아?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그건 너무하잖아. 집주인이 이렇게 갑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 계약 기간요? 아유, 아가씨. 지금 6년째 살고 있어요. 전세금 한 번도 올리지 않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었잖아요. 집주인이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으며 매매 시 세입자는 퇴거에 협조한다는 조항. 거기에 도장 찍고 동의한 건 신우였어요. 부동산에도 기록 다 남아있고요. 아유, 그게 뭐가 중요하니? 피부 지정이 더 중요하지? 그 집을 갑자기 팔아넘기면 우리 딸은 정말 어디로 가라고? 저희 엄마가 제 여동생 위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그 정 때문에 그동안 말도 안 꺼내고 전세금도 그대로 뒀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뒤에서 저한테 손 벌리면서 그 집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는 모습까지 보이시니 솔직히 실망을 넘어서 무섭기까지 하네요. 아니, 나보고 갑자기 나가려고 하면 나 진짜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언니가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내 동생 집에서 공짜처럼 살고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소리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거실엔 침묵만 흘렀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 역시 아무 변명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바로 부동산과 통화해서 아파트 매물 등록을 의뢰했어요. 더는 물러설 이유도 없었고 참고 넘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동안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셨던 아버지께서 그날만큼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가보자꾸나. 이거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짐은 바로 친정으로 옮겼고 시댁과는 연락을 전부 끊어버렸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SNS도 닫았어요. 저 스스로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완전히 차단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당시 부동산을 통해 받았던 전세 계약 관련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몇 장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이 계약엔 아주 명확하게 조항이 들어가 있네요. 집주인의 매각을 위한 해지 통보 시 4개월 전 예고로 계약 조기 종료 가능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이 묵직하게 쌓여있던 불안이 조금은 걷히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 조항 하나 때문에 계약할 때 신우이가 약간 망설였던 기억이 있었지만 결국은 본인이 서명했고 부동산 중개인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었죠. 물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집을 팔겠다고 마음 먹을 정도면 이미 남편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단 얘기인데 그렇다면 4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저는 그 시간 안에 이혼 문제부터 집 문제까지 깔끔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대신 계획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었어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신우이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 정식으로 계약 조항에 따라 매각을 위한 계약 해지를 진행하니 4개월 내에 집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친정집으로 몰려왔어요. 주변에서 민원이라도 들어올까봐 조마조마할 정도로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저를 찾는 모습에 결국 아버지와 저는 마루로 나가 그들과 마주 앉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되니?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갑자기 집을 판다느니 내쫓아낸다느니? 너 정신 좀 차려라.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지 않니? 저는 차분히 들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가족을 내세우고 있었죠. 정작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감내했는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면서요. 신우이도 울상으로 말했어요.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집 팔아버리면 나 진짜 거리로 나앉아야 해. 계약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거는 집주인이 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계약은 끝난 지 한참 됐고요. 그 조항 신우가 직접 사인했잖아요. 매각 사유로 조기 해지 가능이라고요. 알겠어. 건물 팔라는 얘기는 안 할게. 근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틀어져도 되겠어? 평생 볼 사이인데 좀 유하게 가면 안 되겠냐고. 공동명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건물 수익의 일부는 나한테 줄 수 있잖아. 당신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 얼굴이 싹 굳었어요. 황당하다 못해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말없이 가방을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공동명의는 절대 못해. 근데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있지? 탁 하고 서류를 남편 앞에 밀어놨어요. 남편이 서류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거든요. 이거는 뭐야? 지금 뭐 이혼을 하자는 거야? 이혼합시다. 이젠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이유도 의무도 없는 것 같아. 나도 내 삶을 찾아야겠어. 시댁 식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했고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눈치였지요.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중얼중얼거리셨어요. 충격이다 정말. 어떻게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가 있니?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면서 나를 벼랑 끝까지 몰아쓴 건 당신들이잖아요 라고요. 이혼 서류를 내밀고 난 뒤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자료들을 조용히 꺼냈어요. 남편이 그동안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쓴 영수증, 카드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명품 가방과 지갑을 선물한 기록까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제 손에 있었어요. 사실 남편은 영수증 관리라는 걸 아예 할 줄 몰랐어요.
거래 내역서며 카드 청구서가 그대로 우편으로 오곤 했고 저는 그걸 하나하나 모아왔죠. 이게 언젠가는 필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난 2년간 당신 카드 내역이에요. 여기에 유흥업소 이름, 시간, 결제 금액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명품 브랜드 영수증. 어머니랑 신우한테 드렸던 선물들. 이거 다 당신 사업 자금에서 나간 거잖아요.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신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노려보다가 말도 안 된다는 듯 손을 휘저었죠. 언니 왜 그래, 진짜 우리 가족이잖아.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가족한테 진짜 할 짓이야? 가족이요? 내가 아니고 쓸개고 다 빼먹을 때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는 게 참 우습네요. 솔직히 그동안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남편의 무책임한 사업,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 태도, 시댁의 끝없는 요구와 감정 노동까지. 그럼에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에 맞춰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은 제 재산을 당연한 듯 취급하고 마치 시댁의 미천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어요. 당신들 눈에는 제 재산이 시댁 재산으로 보였나 봐요. 아니, 며느리가 상속받은 건 그냥 시댁 몫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재산들은 우리 아내가 죽기 전에 직접 자식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 기죽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한 거고요. 그걸 욕심내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단단한 어조에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조금 주춤했어요. 그들 역시 이제야 깨달은 듯 했죠. 이대로 계속 밀어붙였다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미안해. 정말 잠깐 눈이 멀었던 것 같아. 이 모든 건 없던 일로 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도 사업 다시 정리해서 해볼게. 정말이야. 그래, 며느라가야. 우리 다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너한테 잘할게. 그동안은 우리가 미쳤었나 보다.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어요. 이제 와서 정말 모든 게 드러난 후에야 다시 잘해보자고?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마음 정리를 다 끝낸 상태였으니까요. 안 그랬으면 제가 변호사를 왜 찾아갔겠어요. 됐어요. 저 이미 이혼 생각 오래전에 했고요. 두 아이도 제가 혼자 키울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됐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뒷목을 움켜쥐며 어지러워 세상에 하고 외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놀라서 달려갔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냉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 신용쯤에 내가 넘어갈 만큼 어설픈 사람인 줄 아셨나 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단단해졌습니다. 생활비요? 그동안도 지멋대로 주더니 이제 와서 사람답게 살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 제 손으로 지켜갈 거예요.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그 말에 아무도 찍소리도 못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끝을 내기로 했거든요.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닌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이후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단호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더니 곧잘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그런데 이혼은 하더라도 재산은 반으로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 집에 같이 살았고 너 혼자만 노력한 건 아니잖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누가 누구 덕에 살았다고, 누가 누구 돈을 끌어다 썼다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지만 다행히도 법원은 상황을 명확하게 봐줬어요. 건물과 아파트는 상속 재산으로 철저히 제 명의였고 무엇보다 남편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시피 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에 가까웠어요. 오히려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판결이 나던 날
남편은 변호사에게 뭔가 항의하듯 웅성거리더니 저를 바라보더니만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카드 내역, 유흥업소 출입 증거 전부 다 제출했는데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저 역시 기가 막히더라고요. 판사님도 그 부분에서는 살짝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던 기억이 나요. 결국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퇴장했지만 그 억울함은 오롯이 본인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였을 뿐이죠. 이혼이 마무리된 뒤 신우이 역시 예정대로 집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계약서대로 퇴거를 요청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그 집은 깔끔하게 매도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매각대금 전액을 여동생에게 송금했죠. 해외에 있던 여동생은 그 소식을 듣자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이, 언니, 진짜 잘했어. 고생했다. 아파트로 복수라니. 진짜로 사이다네. 근데 그 돈 다 보냈더라. 에이, 나 밥만 받아도 되는데. 엄마가 너한테 주신 거잖니. 나는 그냥 맡고 있었던 것뿐이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찡했어요.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에 엄마가 계셨고 제가 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었던 힘 역시 결국 엄마가 남긴 유산과 마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도 그랬지만 이혼이 끝난 뒤에도 저에게 자꾸 연락을 하면서 질척거렸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만 결국 돈 때문이었죠. 저에게 가스라이팅이라도 해서 끝까지 책임을 나눠 가지려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흔들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혼 후에야 숨통이 트였달까요? 진심으로 느꼈어요. 그동안은 웃는 얼굴 뒤에 뭔가 항상 눌려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억지로 내조라는 이름으로 감정 노동을 할 이유도 없어졌죠. 이혼 이후에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댁도 결국 집을 팔았대요. 당장 시누이가 오갈 곳이 없으니 집을 마련하는데 돈을 보태주어야 해서 시댁집을 팔고 방 2칸짜리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셋이서 그 좁은 집에서 옹기종기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뭐랄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동정을 하자니 억울했던 지난 시간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어차피 인생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거지 않겠냐고요. 그게 바로 남편이 선택한 삶이었고 시댁이 선택한 길이었고 저는 그 책임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이런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